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시죠? 밤에 한두 번쯤 화장실에 가는 일이 이제는 당연해졌다고 여기시죠? 발목 양말 자국이 전보다 더 오래 남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기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특히 남성의 경우 몸은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기보다 아주 조용한 신호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조용함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실제로 신장은 꽤 많이 지칠 때까지도 말을 아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함, 붓기, 잦은 소변 같은 변화가 따로따로 보이면 그냥 컨디션 문제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듯한 변화들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속 정수기처럼 일하던 신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힘을 잃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신호를 제때 보지 못하면 남성의 신장과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초기에 알아차리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잘 들어도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더 선명하게 읽게 됩니다. 무엇을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지, 어떤 습관부터 바꾸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어떤 변화를 먼저 봐야 하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크게 아픈 곳도 없고 밥도 잘 드시고 걸어 다니는데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밤에 두세 번 화장실에 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신발이 저녁이면 유난히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난 처음에는 전립선 때문이겠거니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몇 달을 그냥 버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 문 앞에 앉아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정도로 몸이 달라졌는데도 저는 아픈 게 아니라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장 약화는 처음부터 큰 통증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참는 데 익숙합니다. 조금 피곤해도 쉬면 되겠지. 좀 붓는 건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 밤에 깨는 건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증상은 작아 보여도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치기 시작하면 몸속 균형이 이미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몸이 작게 보내는 신호를 생활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신장을 아주 쉽게 비유하면 매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집 안의 정수 필터와 비슷합니다. 물이 조금씩 탁해져도 필터는 한동안 묵묵히 버팁니다. 겉으로는 수도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찌꺼기가 쌓이고 압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물맛도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지고 흐름도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신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노폐물을 거르고 수분을 조절하고 염분의 균형을 맞추는 힘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붓기, 피로, 야간요, 혈압 변화 같은 모습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는 마시는 방식, 시간, 함께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배출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읽는 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성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되는 변화와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습관까지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몸이 가장 먼저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왜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도 깊이 연결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정직함이 늘 큰 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간이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만
신장 역시 꽤 오랫동안 조용히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몸의 작은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병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착각합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나이 드니까 밤에 깨지. 저녁에 짜게 먹어서 붓나 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물의 양을 조절하고 염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은 몸 안의 균형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지치기 시작하면 몸은 한 곳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딱 잘나 신장 때문입니다. 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피곤함으로 오고, 붓기로 오고, 밤중 소변으로 오고, 때로는 집중력 저하나 식욕 변화로도 다가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류 의학적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장기입니다. 몸속을 도는 혈액이 신장을 지나면서 역과되고 조절되기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면 혈관 상태에 영향을 크게 받고 반대로 혈관이 나빠지면 신장도 쉽게 지칩니다. 즉, 신장과 혈관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오래되면 신장도 힘들어지고 신장이 약해지면 다시 혈압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분들이 그냥 혈압 문제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면 신장은 괜찮다고 여기고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신장과는 관계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반직관적인 부분입니다. 신장이 약해져도 초기에 소변량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팥이 아프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오히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일수록 더 늦게 발견되기 쉽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와 붓기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몸은 이미 충분히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 안배수관이 서서히 막힐 때 처음부터 물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천천히 빠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싱크대의 주변이 미세하게 축축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도 비슷합니다. 노폐물 배출, 수분 조절, 염분 균형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은 겉으로 미세한 변화부터 보여줍니다. 발목이 저녁이면 답답하고 아침 얼굴이 부어 보이고 밤에 자꾸 깨고 오후만 되면 몸이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손등을 눌렀을 때 피부가 잠깐 눌린 자국을 남기거나 구두가 저녁이면 괜히 타이트해지는 느낌도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논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경고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수치 변화가 뚜렷할 때까지 생활 습관 관리에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증상과 위험 인자가 겹치면 수치가 경계선이어도 훨씬 일찍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성 고령층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사람은 괜찮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지 않았는가? 밤중 화장실 횟수가 늘지 않았는가?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유난히 몸이 무겁지는 않은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질문입니다. 몸의 신호를 빨리 읽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로는 흔하지만 모든 피로가 같은 피로는 아닙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오는 피곤함은 쉬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러나 신장과 혈관의 균형이 흔들릴 때 오는 피로는 쉬어도 깊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몸 안쪽에 젖은 담요가 한 겹 덮인 것처럼 묵직하고 머리는 맑지 않은데 몸은 처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감각은 아주 주관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표현을 합니다. 피곤하다기보다 몸이 가라앉는다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으로만 미뤄둘 일이 아닙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몸은 신호를 보낼 때 대개 하나씩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붓기, 밤중 소변, 쉽게 가라앉지 않는 피로, 체체 혈압 변화, 입맛 저하, 집중력 저하가 서로 가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 선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림을 봐야 합니다. 증상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면서도 가장 쉽게 넘기는 변화와 바로 밤마다 잠을 깨게 만드는 그 신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하필 밤에 몸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반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의외로 통증이 아닙니다. 바로 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는 중간에 몸이 당신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한밤중에 한 번쯤 화장실에 가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다시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날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밤마다 당신을 불러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자주 깬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지고 방광과 전립선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낮 동안 잘 버티던 몸이 밤이 되면 더 솔직해지는 이유는 조용한 시간에 작은 불균형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밤중 소변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몸의 조절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도로에 차가 많아 작은 흔들림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길이 조용해지고 작은 소리 하나도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낮에는 활동량과 자극이 많아서 몸에 미세한 이상을 덜 느끼지만 밤에는 조절 기능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입이 마르고 다리가 묵직하고 자다가 깨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밤만 되면 몸이 이상하게 더 예민해진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간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류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 몸은 밤에 소변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야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흔들리면 밤중 소변이 늘어나고 수면이 끊기고 다음날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이 자주 깨면 혈압과 스트레스 반응도 흔들리고 그로 인해 다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밤중 소변 하나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장, 혈관, 수면, 피로를 한 줄로 묶어버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는 일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낮 동안 수분과 염분 균형이 잘 맞지 않거나 저녁 식사가 짜고 늦거나 몸에 부종이 생겼다가 밤에 누우면서 체액 분포가 달라지면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다리가 붓는 분들은 누웠을 때 낮 동안 다리 쪽에 몰려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 안으로 돌아오면서 소변 생성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물을 조금밖에 안 마시는데 왜 밤에 자꾸 깨지?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바로 그 부분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물의 양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70대 초반의 남성분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늘 같은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냥 잠이 얕아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에 2번 이상 깨고 새벽에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자꾸 의자에 기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발목이 저녁이면 꽉 조이고 며칠 짠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더 심해진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단서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잠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몸 전체가 지쳐 있었네요. 바로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몸은 한 가지 증상으로 시작해도 실제 원인은 더 넓게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간요를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지 관점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쪽은 전립선과 방광 기능을 더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심혈관 상태와 수면질, 대사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오히려 놓치는 게 많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 남성에서는 전립선, 혈압, 부종, 신장 기능, 저녁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립선 문제겠지.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끝내버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만의 문제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밤마다 몸이 깨우는 패턴을 전체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 잠든 뒤 첫 화장실 시간이 점점 빨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새벽쯤 1번이었는데 이제는 잠든 지 몇 시간 안 되어 깨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장실에 다녀와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다시 누웠을 때 마음이 초조해지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하거나 종아리가 묵직하거나 몸이 종일 젖은 솜처럼 무겁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별것 아닌 생활 습관을 캐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밤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기억하셔야 할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밤은 몸이 당신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 밤은 오히려 몸을 자꾸 의식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입이 마른 느낌, 다리의 묵직함, 화장실 생각, 뒤척임, 새벽의 조급함. 조용한 방 안에서 이런 감각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몸은 쉬는 대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불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깨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덜 믿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나이 탓이지.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이 쌓이면 몸의 신호는 더 오래 방치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아주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듣기 싫어서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참는 힘이 아니라 읽는 힘 아닐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변화, 바로 붓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발목이 붓는 것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붓기보다 더 먼저 봐야 할 신호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이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거울을 보거나 양말을 벗거나 신발을 신을 때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등이 팽팽한 느낌이 들고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고 손가락 반지가 조금 낀 듯 답답하게 느껴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좀 많이 부었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붓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붓는지, 언제 붓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붓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몸이 체액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여기에 혈관 상태, 심장 기능, 혈압, 그리고 음식 습관까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붓기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학적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몸이 수분과 염분을 원래처럼 정교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체액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쉽게 눌리는 곳으로 먼저 흔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목, 종아리, 발등처럼 아래쪽 부위에서 먼저 변화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날, 짠 음식을 먹은 날, 저녁 무렵에 더 심해진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직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붓기가 심하게 보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이 심하게 붓지 않는데도 몸은 이미 무겁고 아침 얼굴이 유난히 부어 있고 손이 뻣뻣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붓기가 거의 없어 보여도 저녁만 되면 구두가 꽉 조이고 종아리가 뻐근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이 체액 균형을 다루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도 심하게 붓지는 않는데 몸이 늘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스펀지가 물을 머금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물을 조금 흡수했을 때는 겉으로 티가 거의 나지 않지만 손으로 들어보면 전보다 무겁고 눌렀을 때 감촉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체액이 예전처럼 잘 빠지고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체중이 갑자기 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 몸이 붓고 빠지는 리듬이 달라졌다면 그것 역시 몸 안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작은 단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68 세 남성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이 퉁퉁 붓는 건 아닌데 신발을 벗을 때 하루가 다 느껴집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발등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가 은근히 무겁고 집에 와서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심한 부종이 아니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함께 살펴보니 야간요, 피로, 혈압 변동, 짠 음식 선호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붓기를 질병의 신호로 본 것이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몸이 보내는 반복 신호를 오늘 좀 그렇네로만 처리하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시각도 조금 나뉩니다. 어떤 전문가는 부종이 있으면 먼저 심장이나 정맥 순환 문제를 더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쪽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변화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혈관, 심장, 염분 대사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붓기를 한 장기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남성 고령층에서는 고혈압, 약 복용, 활동량 감소, 짠 음식 섭취, 복부 비만, 야간요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원인만 찾으려 하면 오히려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붓기는 아침보다 저녁에 심해집니까?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더 오래 남습니까? 발이나 손이 붓는 날엔 유난히 더 피곤하고 머리도 맑지 않습니까?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몸이 단순히 갈증나는 수준이 아니라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괜한 걱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패턴을 읽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보여도 몸은 그 전부터 계속 작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붓는 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양말 자국이 남는 것이 당연해지고 저녁마다 신발이 꽉 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아침 얼굴이 부은 채 거울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점점 경고에 둔해집니다. 몸은 변했는데 감각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진행의 무서움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믿고 익숙하니 문제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 당신의 몸은 더 자주 무겁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발걸음이 둔하고 양말 자국 하나가 유난히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몸이 밖으로 크게 소리치기 전에 안에서 조용히 밀어올리는 압력이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왜 남성에게 이런 변화가 더 늦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장 약화를 놓치는지, 그리고 참는 습관이 왜 오히려 위험이 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몸의 변화를 늦게 알아차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특별히 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오며 익힌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피곤해도 버티고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견뎌보려는 습관 말입니다. 이 태도는 삶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용한 신호를 보낼 때는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은 처음부터 극적인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의 이런 습관과 만나면 발견이 더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건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은 증상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아직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장 약화는 늘 그런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기는 되는데 몸이 무겁고 밥은 먹는데 기운이 없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밤마다 자꾸 깨는 식으로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병다운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쉽게 나이 탓, 피곤 탓, 계절 탓으로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류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꽤 떨어질 때까지도 비교적 조용히 버틸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느껴지는 변화는 통증보다는 피로, 붓기, 야간요, 식욕 저하, 혈압 변화처럼 넓고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신장은 여기가 아프다 라고 한 군데를 가리키기보다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몸 전체의 미세한 변화를 병의 언어로 받아들이기보다 컨디션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해석의 차이가 발견 시점을 늦춥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장 쪽 문제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문제의 반직관적인 부분입니다. 아픈 것이 꼭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아서 더 오래 방치되는 것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당신도 몸이 보내는 미묘한 변화를 이 정도는 누구나 있지? 라고 자주 덮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장면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뜨면 누구나 바로 긴장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그런 식으로 빨간불을 켜기보다 처음에는 창문에 아주 옅은 김이 서리는 것처럼 신호를 보냅니다. 연비가 조금 달라지고 엔진 소리가 약간 무거워지고 브레이크 감각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를 느끼면서도 아직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밤중 소변이 늘고 붓기가 반복되고 피로가 깊어지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져도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상을 오래 무시한 끝에 눈에 띄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올 걸 그랬어요. 되게 큰 증상이 터지고 나서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70대 남성 한 분은 검사를 받고 나서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남자는 원래 좀 참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밤에 자주 깨고 다리가 쉽게 붓고 혈압도 자꾸 흔들렸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몇 달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그 몇 달 동안 계속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강인함처럼 느껴졌지만 몸 앞에서는 그 참음이 오히려 판단을 늦춘 셈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정말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점은 자주 이야기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증상을 늦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예방적 검진보다 문제가 커진 뒤 진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다는 관찰입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몸의 작은 변화를 먼저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남성들이 더 인색한 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역할과 세대 문화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즉, 성별 자체보다 버텨야 한다는 오래된 문화가 핵심이라는 시각입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참느냐가 아니라 왜 몸의 신호를 말하지 못하게 되었느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병원에 갈 만큼 아픈 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는가? 가족이 권해도 좀 쉬면 괜찮아진다고 넘기지 않았는가? 밤에 깨는 일, 붙는 일, 쉽게 지치는 일을 따로따로 떼어 생각하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는 않을근가? 이런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불편함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는데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 약화는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집중이 오래 가지 않는 머리, 아침부터 개운하지 않은 몸, 밤잠이 끊기는 불편함은 단순히 신체 문제를 넘어 내가 약해졌나 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숨기고 싶고 더 아닌 척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포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참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더 큰 강함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붓기와 피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각각 따로 온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 수면과 회복이 한 줄로 연결되며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연결고리, 즉 신장만이 아니라 혈관까지 함께 무너질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남성들이 혈압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혼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떠올리면 소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은 혈관과 아주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한 장기의 기능 저하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특히 남성의 노년기에는 이 흐름의 변화가 피로, 혈압, 붓기, 잠, 집중력까지 이어지며 더 넓게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은 몸속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혈액이 건강하게 돌지 못하면 신장도 힘들어지고 신장이 지치면 다시 혈압과 혈관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한쪽씩 줄을 잡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쪽 손이 미끄러지면 다른 쪽도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장과 혈관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봐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혈압이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다고 해서 혈관과 신장이 완전히 편안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안정적으로 보여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자주 깨고 얼굴이 자주 붓는다면 몸 안의 조절 시스템은 여전히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숫자와 느낌이 항상 같은 방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의 감각을 함께 읽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겉으로는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바닥에 돌이 쌓이고 흐름이 좁아지면 물살은 안쪽에서 점점 거칠어집니다. 혈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압력과 흐름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그런 변화에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고 신장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몸은 더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요즘 그냥 피곤하다는 말 뒤에 사실은 혈관과 신장이 함께 지쳐가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종종 정원 물주기 비유를 씁니다. 정원에 물이 잘 흐르려면 호스도 멀쩡해야 하고 필터도 깨끗해야 합니다. 호스가 낡아 물 흐름이 고르지 않으면 필터는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호스 쪽 압력도 달라집니다. 몸의 혈관이 호스라면 신장은 그 물을 거르는 정교한 필터와 비슷합니다. 둘 중 하나만 힘들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남성의 노령이 건강해서는 신장만 관리하자거나 혈압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자주 한계를 보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약은 꾸준히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은 크게 바꾸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짠 음식은 여전하고 저녁이 늦고 운동은 줄고 진통제는 습관처럼 드시고 밤잠은 자꾸 끊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관리 중이다 라고 안심하십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모든 부담을 대신 짊어져 주지는 못합니다. 몸은 늘 전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혈압, 붓기, 피로, 야간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조절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쪽은 고령 남성에서 가장 먼저 혈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초기 신장 변화가 더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장 관련 단서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둘을 경쟁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한 문장의 앞뒤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을 보면 신장을 놓치지 않게 되고 신장을 보면 혈관의 부담도 더 잘 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시야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혈압은 예전과 비슷한데 몸은 더 무겁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확 빠지고 밤에 한두 번씩 꼭 깹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느낌은 아닌데 왠지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은 막연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몸은 늘 수치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묵직함, 답답함, 둔한 피로 같은 감각으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특히 혈관과 신장이 함께 부담을 받을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 영상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잠시 좋아요나 공유를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아버지나 남편이 그냥 나이 탓이야 라고 말하는 집일수록 이런 이야기는 더 빨리 닿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의 문제를 각각 따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로는 피로대로, 붓기는 붓기대로, 혈압은 혈압대로, 잠 문제는 잠 문제대로 따로 떼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원래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쪽을 끌어당기고 그 다른 쪽이 다시 처음 문제를 악화시키는 식으로 조용히 엮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신장 약화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큰 소리 대신 연결된 작은 소리들로 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 우리는 밤중 소변, 붓기, 참는 습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꾸 깨는 것도, 다리가 무거운 것도, 몸이 쉽게 지치는 것도 따로따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의 흐름과 신장의 조절이 함께 부담을 받을 때 몸은 그런 방식으로 신호를 겹쳐 보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 왜 때로는 몸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수분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게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셔야겠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필요하고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의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주류 의학적으로도 탈수는 분명히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거나 밤늦게 갈증을 한 번에 채우듯 마시거나 짠 음식을 먹은 뒤 죄책감처럼 급하게 들이키는 방식은 몸에 꼭 편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의 균형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말라있던 흙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겉은 젖어도 안쪽으로 고르게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누어 주면 흙이 천천히 받아들이고 훨씬 안정적으로 적셔집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필요한 수분을 천천히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시다가 한 번에 몰아넣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많이 마시는 습관은 밤중 소변을 늘리고 수면을 깨뜨리면서 오히려 다음날 더 지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붓고 더 무겁고 밤에 더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물도 신경 쓰는데 왜 더 불편하지? 바로 이때 봐야 할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리듬입니다. 언제 마시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가는지, 몸이 낮 동안 얼마나 잘 순환하고 있는지, 저녁에 다리가 붓는지, 밤에 소변으로 자꾸 깨는지, 이런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물은 좋은 것이지만 몸의 상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불편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70이 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방송을 보고 물을 열심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잘 안 마시다가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큰 컵으로 연달아 마시고 자기 전에도 혹시 부족할까봐 한 잔을 더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애쓴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밤에 3번씩 깨고 아침에는 얼굴이 더 붓고 하루 종일 몸이 더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것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과 방식으로 마신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리듬을 바꾸고 나서야 밤중 각성이 줄고 몸의 무거움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분 섭취는 늘 같은 답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은 고령자에게 탈수를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더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심장, 신장, 부종 상태에 따라 지나치게 획일적인 무조건 많이 마시기는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의견이 충돌한다기보다 전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나누어 마시는 것과 이미 야간뇨나 부종,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저녁 늦게 몰아 마시는 것은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의 패턴에 맞는 섭취 방식입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마십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증이 날 때만 급하게 들이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짠 음식을 먹은 날이면 미안한 마음으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마신 뒤 몸이 정말 개운해지는지 아니면 더 무겁고 더 자주 깨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몸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응을 자세히 보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만 보고 소금을 보지 않으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신장은 물만 처리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염분과 함께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짜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 조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균형인데 우리는 자꾸 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할 식탁의 내용이 여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물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큰 컵에 물을 들고 있는 모습, 밤중에 다시 화장실에 가는 발걸음, 새벽에 깼다가 뒤척이는 시간, 아침 거울 속 약간 부은 얼굴.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식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몸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부담이지만 몸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도 늘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낮 동안 조금씩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저녁으로 갈수록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리듬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치료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작은 조정이 몸에는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쉽게 지나치는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숙하고 짠 식탁이 어떻게 조용히 신장과 혈관을 압박하는지, 그리고 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생기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식탁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먼저 약이나 검사부터 떠올리지만 몸은 매일 먹는 음식의 영향을 훨씬 더 자주 받습니다. 특히 문제는 특별히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너무 익숙해서 경계하지 않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국물이 있는 식사, 짭짤한 반찬, 늦은 저녁, 입맛이 없을 때 찾게 되는 강한 맛.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신장과 혈관은 조용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압박이 무서운 이유는 당장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몸의 균형을 서서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식사는 혈압과 체액 균형에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은 결국 신장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 안에 들어온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짠 식사가 반복되면 신장은 늘 추가 근무를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혈관도 압력을 더 받게 되니 신장과 혈관이 함께 힘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왜 몸이 무겁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만이 아닙니다. 맛의 농도, 먹는 시간, 음식의 조합이 몸에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직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꼭 짠맛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입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집니다. 늘 먹던 간장 양념, 국물 한 그릇, 젓갈 한 숟가락. 장아찌 몇 조각은 입에는 평범해지지만 몸에는 여전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달라져 더 강한 맛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짜게 안 먹는다는 말이 실제 몸의 부담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간은 세지 않다고 느끼는데 국물을 끝까지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닥에 매일 얇은 먼지가 내려앉을 때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어느새 공기가 답답해지고 표면이 끈적하게 느껴집니다. 식탁도 그렇습니다. 하루 한 끼의 짠 식사가 당장 큰일을 만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맛이 계속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갈증이 늘고 밤에 자주 깨고 붓고 피로가 잘 가시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즉, 식사는 한 번에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압박하는 방식으로 몸을 바꿉니다. 저는 예전에 69 세 남성 환자분과 식사 기록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저는 특별히 많이 먹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침에는 국, 점심에는 찌개, 저녁에는 장조림이나 젓갈 같은 반찬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라면이나 외식은 가끔이었지만 평소 식탁이 전반적으로 간이 센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녁 식사가 늦고 식사 후 물을 많이 마셨고 밤에는 꼭 2번 이상 깼습니다. 이분은 많이 먹어서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익숙한 조합이 계속 신장과 혈관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놀라셨던 대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는 줄은 몰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쪽은 단순히 염분 제한을 가장 우선으로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염분만 볼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양과 질, 가공식품 비율, 저녁 식사 시간, 전체 식습관의 리듬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시각이 실제 생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금만 따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과 반찬, 간식과 야식, 물과 수면, 활동량이 한데 섞인 생활 속에서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무엇이 나쁘다보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로 보아야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국물이 빠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녁엔 밥보다 반찬 맛으로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짭짤한 음식이 있어야 입맛이 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물을 많이 찾고 밤에는 다시 화장실에 가고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이 흐름이 반복된다면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힘들게 하는 패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배부르면 잘 먹은 것이라는 감각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과 혈관이 지칠 때 몸은 배부름보다 다음날의 느낌으로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지, 발이 무거운지, 입이 텁텁한지, 몸이 개운한지 아닌지. 즉, 음식의 평가는 식탁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입니다. 많이 안 먹었는데도 몸이 불편하다면 음식의 양보다 조합과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식탁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의 미래를 매일 조금씩 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짠 음식 하나, 늦은 식사 하나, 국물 습관 하나는 혼자서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밤중 소변, 붓기, 피로와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입의 만족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식탁은 무너뜨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약은 바로 끊거나 바꾸기 어렵지만 국물을 남기는 선택, 저녁 간을 줄이는 선택, 반찬 하나를 바꾸는 선택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신장과 혈관에게는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병원에 가기 전 많은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몸의 단서들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수치가 아직 심하게 나쁘지 않아도 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보이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신경 쓰면 되지. 물론 검사는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혈압과 혈당, 여러 수치는 내 몸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늘 검사표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과 혈관의 부담은 생활 속 작은 감각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도 집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서서히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몸의 흐름을 다 읽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아직 큰 이상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겹쳐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 하나만이 아니라 몸이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숫자는 한 장면이고 생활 속 변화는 그 장면 앞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에서 아직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안심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괜찮다는 말은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의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있는데 수치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사람은 더 쉽게 안심해 버립니다. 역시 별일 아니었네. 그런데 몸은 여전히 밤마다 깨우고 발목은 저녁이면 무겁고 피로는 예전보다 오래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수치가 괜찮다는 사실보다 야, 왜 몸의 느낌이 계속 달라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는 소변의 패턴입니다. 횟수만이 아니라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낮보다 밤에 유난히 잦아지지는 않는지, 잠든 뒤 첫 화장실 시간이 점점 빨라지지는 않는지,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남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붓기의 반복입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는지, 아침 얼굴이 자주 부어 보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셋째는 피로의 성질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몸 안쪽이 젖은 솜처럼 무겁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식사와의 관계입니다.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유난히 몸이 둔하고 갈증이 오래가고 붓기가 심해진다면 그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쉽게 말해 몸을 관찰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타는 익숙한 차의 소리와 진동이 조금만 달라져도 운전자는 알아차립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얼굴, 저녁 발목, 밤중 화장실, 오후의 피로, 식사 다음 날의 느낌. 이 5가지만 며칠만 의식해서 보면 몸이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훨씬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몸이 신호를 안 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록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좀 그렇네 라고만 생각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남성 환자분이 제게 오셨을 때 검사 수치만 놓고 보면 당장 심각하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작은 변화를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달 전부터 밤에 깨는 시간이 앞당겨졌고 단지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더 선명해졌고 예전보다 국물을 먹은 다음 날 몸이 더 무거워졌고 주말에 쉬어도 피로가 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관찰이 중요했습니다. 몸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작은 단서들을 이어붙여 훨씬 이른 시점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잘 듣는 사람은 불안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빨리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작은 논의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증상이 애매하면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말고 정기 검진 간격 안에서 차분히 보자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 고령, 진통제 복용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애매한 증상도 더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같은 야간요라도 위험 요인이 겹친 사람에게는 의미가 더 무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상은 혼자 보지 말고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오일 체크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 붓기를 한번 보고, 저녁에 양말 자국을 보고, 밤중 화장실 횟수를 메모하고,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몸의 무거움을 체크하고 오후 피로가 어느 정도인지 짧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 하나, 짧은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줄고 구체적인 변화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병원에 갔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피곤해요 보다 최근 이 주간 밤에 2번씩 깼고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더 붓고 무거웠다가 훨씬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몸의 변화를 감으로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얼굴, 저녁 발목, 밤중 소변, 식사 다음 날의 몸 상태를 한 번이라도 연결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몸은 이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문장으로 정리하지 못한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참을성이 아니라 더 정확한 관찰 아닐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몸의 단서를 보는 것은 병원을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에 가야 할 시점을 더 정확히 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특히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극심한 피로가 이어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흔들리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단서는 방향을 알려주고 뚜렷한 악화 신호는 행동할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빨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 진통제 습관처럼 신장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생활을 해도 더 큰 부담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신장이 훨씬 더 빨리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미 신장과 혈관에 추가 부담을 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몸이 크게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버티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내가 더 조심해야 하는 쪽에 속하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조건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을 통해 혈액을 역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높은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교한 구조에 부담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고운 체에 물을 거르는데 물살이 늘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오래 반복되면 체는 점점 상하고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은 겉으로 큰 증상이 없어도 신장 쪽 변화를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나 혈당 조절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눈이나 발, 신경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역시 아주 중요한 표적 기관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혈관과 역과 구조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는 초기에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곤함과 갈증, 야간요 같은 증상이 서로 겹쳐 보여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겹침이 위험합니다. 혈당 문제와 신장 부담은 서로를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함께 악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혈당만 관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른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세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만은 단지 체중계 숫자만이 아닙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고 허리둘레가 늘고 몸이 늘 묵직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는 상태 말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염증과 대사 부담을 더 안게 되고 혈압과 혈당, 혈관 상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신장도 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직관적인 사실은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지 않아도 배만 두드러지게 나온 경우 충분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뚱뚱한 편은 아니야 라는 말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의 습관적 사용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면 약을 찾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병원보다 약국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류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처럼 별 생각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용입니다. 몸은 통증이 줄었다고 안심하지만 신장은 그 대가를 조용히 치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만 줄지 신장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체중과 혈당, 혈압 관리도 어려워지고 밤잠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이 연결을 더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걷는 양이 조금 줄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몸 전체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험 요인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강조할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쪽은 고혈압과 당뇨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다른 쪽은 연령과 약물 복용, 생활 습관의 누적을 더 크게 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순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진통제도 자주 먹고 활동량도 적고 복부 비만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 요인은 혼자 오기보다 묶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혈압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다른 조각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계십니까? 혈당이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배가 예전보다 더 나오고 움직이면 더 쉽게 숨이 차고 진통제를 끊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밤중 화장실, 다리 붓기, 피로가 이 조건들과 함께 있다면 몸은 분명 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앞에서 몸의 작은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밤중 소변, 붓기, 피로, 식탁, 물의 리듬.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더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이미 다른 방향에서도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라도 누구에게는 가벼운 불편이고 누구에게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생활을 바꾸는 이유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위험을 아는 것은 낙인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표시입니다. 몸은 위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 준비를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의 흐름, 아침부터 밤까지 남성의 신장을 덜 힘들게 하는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엮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